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회계의 기본 원리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은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문제와 함께 복습을 하고, 그리고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운 다음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의 기본 원리는 26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고, 첫 번째로는 회계의 기본 개념, 그리고 재무제표, 그 다음 회계의 순환 과정까지 이 내용들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추가되는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회계의 기본 가정, 이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내용들은 당연히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더 높으니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회계의 정의 보고 갈게요. 회계의 정의는 우리가 2급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게 회사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회계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목적에 따라 회계를 분류를 했었는데, 회계를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회계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회계 2급에서 배운 내용들은 중점적인 이 재무회계를 중점적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 회사의 밖에 있는 투자자나 채권자,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해진 수단의 보고서로 보고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회사 외부에 있는 외부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 있는 내부정보 이용자, 대표적인 경영자, 사장님이 되겠죠. 이 사장님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회사의 내부적인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걸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또는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원가회계는 정해진 양식이 있다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특수목적 재무보고서로 보고를 했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는 세금 보고와 관련된 우리 국세청 등에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세법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보고하기 위한 회계였었고, 이에 따른 각종 세무 서식, 나라에서 정해준 서식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회계를 통해 돈을 얼마 벌었는데 얼마를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회계가 세무회계였었죠. 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재무회계를 중점적으로 배우면서 우리 회사의 번 돈은 얼마고, 그리고 쓴 돈은 얼마고, 남은 돈은 얼마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에 따른 재무제표가 이렇게 됩니다를 배웠었고, 그 다음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 두 부분을 더 추가로 배우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 40페이지의 문제 한번 보시면 1번에 회계 분야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죠. 자,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자, 관리자, 우리 경영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는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뭐다?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특징이었었죠. 자, 두 번째.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회계정보를 작성한다. 자, 국세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재무, 원가, 세무회계 중에 세무회계에 해당했었죠. 자, 세 번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세무보고서 작성은 세무회계였죠. 마지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주주, 투자자 등이 주된 정보 이용자이다.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는 재무회계 정보였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그리고 관리회계 분야로 나눈다고 할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 항목은 우리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었었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사 내부의 정보였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일정 시점의 회사의 재무상태 정보는 재무상태표, 즉 재무회계에 해당하겠죠. 자, 그다음 3번의 일정 기간의 현금 유출입은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의 하나죠. 자, 그다음에 4번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 변동 내역은 자본변동표로 이렇게 1번, 3번, 4번은 재무회계 보고서인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2번 일정 기간 동안 성과 평가를 위해 사업부 부서별 손익 정보는 우리 내부의 관리회계 분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우리 재무제표의 정의와 작성 책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의 결과물로 재무제표가 있고 그 재무제표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회계보고서이다. 그리고 회계보고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회계팀장 아니고 경영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무제표의 종류와 구성 요소 이렇게 5가지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회계 2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 5가지의 키워드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회사의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돈 벌고 돈 쓴 거,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죠. 자, 그다음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은 우리가 기호나 번호를 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 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5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는 40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면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아까 봤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는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건 4번 시산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1번 보면 기업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으니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3번의 기업의 자본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4번의 재무제표의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여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는 우리가 주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추가되는 내용이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는 회계,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본 가정이 뭐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란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일정한 가정, 즉 내가 재무제표를 쓸 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 자,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 이 3가지 가정을 지켜서 기본 가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자세하게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계속 기업을 먼저 한번 볼게요. 계속 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을,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보고서를 써라. 즉 우리 내일 때려친다고 쓰지 말고 난 계속해서 이 회사를 운영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보고서를 써라 라고 하는 뜻인데 한번 읽어보면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충분하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운영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보고서를 써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계속기업의 가정은 우리 회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그리고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기업 실체와 기간별 보고는 우리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기업 실체 가정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보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장님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어떻게 봐라? 기업 실체 가정으로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하는 사장님, 소유주와 회사는 같은 존재다, 독립적인 존재다, 즉 다른 존재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봐라. 그래서 이 회사 하나를 회계를 하는 하나의 단위로 봐라. 장소적 범위 기준으로 해서 회계 단위로 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지금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면 지금 회계 단위란 우리가 이 기업 실체 가정 때문에 이제 발생한 용어가 회계 단위인데 회계 단위란 회계를 기록 계산하기 위해 구분한 장소적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 단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 보면 회사의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이제 소유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과 즉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돈과 회사에서 이제 사용한 돈은 분리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뭐 때문에? 기업 실체의 가정 때문에.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기본 가정은 기간별로 보고를 해라 라고 하는 가정인데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뭐냐? 우리가 시간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죠. 하지만 이 기업 실체, 즉 회사의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정을 말한다. 즉 시간은 계속되지만 우리가 이 계속되는 시간을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작 시간과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만들어줬었죠. 그게 이제 우리 회계 2급에서 배웠던 우리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개념이었었는데요. 복습할 겸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1년은 올해 당기라고 표현을 했었고 당기는 지금 현재 회계 연도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X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거는 전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내년, 다음 연도는 차기 X2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 당기, 올해 시작하는 1월 1일을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기말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그리고 회계연도말,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작년에 있다가 올해로 넘어온 걸 우리가 전기에 있다가 넘어왔다라고 해서 전기 2월, 그리고 올해 있다가 내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차기 2월, 차기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뭐 때문에 생겼다? 기간별로 보고를 하라고 하는 회계의 기본 가정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회계의 기본 가정은 계속 운영을 하는 가정 하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계속기업의 가정, 그리고 회사와 사장님과는 별개로 우리 하나의 회계 단위로 인정을 한다는 기업 실체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로 날짜를 쪼개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가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뜻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이 재무지표 정보가 완벽하게 무결한 게 아니라 우리 특성과 한계가 따로 있어요. 이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재무제표는 사장님이 어디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과목과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표시가 되죠. 즉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걸 알려주진 않죠. 과거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로 알려주고 그리고 완벽하게 딱 나와 있는 확실한 정보만을 제공하진 않고 우리가 추정에 의한 측정치, 예를 들어 대손 금액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금액 정도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금액도 추정치를 같이 포함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한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 즉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산업 또는 경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진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우리 교재 43페이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가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가 기본 가정 3가지 배웠었죠. 그 기본 가정 3가지에 뭐가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실체는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즉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회계보고서를 써라 라는 말이죠. 즉 1번 계속 기업의 가정이 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볼게요. 회계의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에서 답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순환 과정에 있어서 기말 결산 정리는 올해 단기 것과 그리고 차기 것, 이거를 나누는 작업을 했었죠. 올해 거는 올해 수익 비용, 그리고 내년 거는 내년 선급 비용 등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시간은 계속 되지만 우리가 기간별로 보고를 해야 하는, 올해 건 올해 거, 내년 건 내년 거, 이렇게 기간별로 보고를 해야 하는 가정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은 회계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입니다. 첫 번째,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종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동그라미. 자, 3번, 기업 실체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기업 실체 가정은 사장님과 회사 우리 별도로 본다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소유주와 별도 회계 단위로 본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마지막 4번.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두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쓰는 현금주의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기본 가정 3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셨고, 또 새로운 개념으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자,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질적 특성이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인데, 한번 그림으로 쭉 훑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회계의 목적은 회계에 관련된 우리 회사의 돈에 관련된 정보, 즉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이해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주요 질적 특성. 자,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이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는 무조건 잘 지켜줘야 좋다, 유용한 정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각각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주요 질적 특성에는 이렇게 3가지, 그 다음 신뢰성이라고 하는 주요 질적 특성에는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첫 번째 이해 가능성 부분 볼게요. 자, 이해 가능성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냥 이해 가능하게 써야 한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모두가 이해 가능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회계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용어를 선정해서 회계 장부를 써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요 질적 특성. 자, 주요 질적 특성은 말 그대로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죠.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이 2가지를 잘 지키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게요. 같은 말로 관련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읽어볼게요.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다, 또는 관련성이 있는 정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가 목적 적합성, 내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냐? 자,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예측 가치가 있거나 피드백 가치가 있거나 적시성이 있거나,
자,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실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억하기 쉽게 앞 글자만 따보면 목, 예, 피, 적. 목에 피를 적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고 나머지는 다 신뢰성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측가치란 그럼 뭔가요? 예측가치란 키워드 이겁니다. 미래 회계 정보를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면 예측가치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으면 예측가치가 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피드백 가치는 뭐냐면 내가 애초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기대치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의사결정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이 회계 정보를 보고 이거를 진짜로 살지 아니면 얘를 사지 말고 다른 걸 살지 이렇게 내 의사결정을 피드백, 즉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피드백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적시성은 뭐냐면 내가 그 정보가 필요한, 자,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 필요한 순간에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 제공이 됐을 때는 적시성이 높은 정보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적시성이 낮은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신뢰성은 쉽게 말하면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 즉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냐?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충실하게 한다는 게 이제 빠짐없이 누락 없이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면 자, 키워드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한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각각의 다른 결론이 아니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거나 상대방이 하거나 이 회계 정보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결론에 나와야 된다. 유사한 결론에 나왔을 때는 검증 가능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립성.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우리 회사 그 회계 직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주식을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회계 정보를 조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조작하지 않아야 중립성이 있고 그에 따른 신뢰성이 있는 회계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회계 정보를 이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적 특성 중에 주요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가 높으면 되는데 각각의 목적 적합성은 목, 예피, 적. 이 예피적이 높았을 때 목적 적합성이 높고 그리고 반대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높을 때 신뢰성이 높은 정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쭉 보면 우리가 예측가치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즉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익은 올해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가치가 높은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피드백 가치는 우리 투자자가 재무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금을 높게 더 많이 투자를 할지 아니면 더 낮게 투자를 할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으면 피드백 가치가 있는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신뢰성에서는 여기 보시면 누락 없이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우리가 대손 관련된 금액이라고 얘기하죠.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표시가 된다면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검증 가능성의 예시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검증 가능성이 높은 측정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중립성은 우리가 아까 편의 없이 중립적이다라고 해야 됐었는데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 기준을 뭔가 바꾸거나 재무제표의 특정 정보를 표시를 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그러한 정보는 중립적이다,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이다를 배웠고 해당하는 목, 예피적, 나머지는 신뢰성 이렇게 각각의 하부 속성들을 배우셨는데 이거에 따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괄호 3번에 보시면 주요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상충관계의 뜻은 서로 충돌한다, 즉 서로 반대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목적 적합성이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신뢰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면 목적 적합성이 낮아지게 된다. 즉
둘 다 높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런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적합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 처리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리고 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목적 적합성이 더 높은 회계 처리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즉 하나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하나가 없어지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둘 다 높을 수는 없지만 한쪽이 너무 높고 한쪽이 아예 없으면 그 정보 또한 유용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거에 따른 이제 목적 적합성이 높고 신뢰성이 낮은 사례들, 그리고 신뢰성이 높고 목적 적합성이 낮은 사례들, 여기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자산의 평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산의 평가 방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 원가법과 그리고 공정가치법,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가치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역사적 원가법은 최초 취득한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이 우리가 10억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가격이 올라서 이 건물이 15억이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시장 가격이, 공정가치가 15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회계장부에는 내가 처음에 샀던 이 10억으로 그대로 적어놓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바꿔 적어줘야지 하고 15억으로 적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10억, 내가 처음에 샀던 그 가격 10억 그대로 적어놓는 방법을 우리가 역사적 원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가가 바뀌었으니, 공정가치가 바뀌었으니 그 바뀐 가격으로 적어주는 방법을 공정가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방법이 이제 어떤 우리 신뢰성이 높은지 또는 목적 적합성이 높은지 이걸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샀을 때 적어놓은 그 10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내가 산 그 가격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 믿을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믿을 수 있는 가격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한다면 그럼 10억에 사긴 샀는데 지금 얼마에 팔아야 하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내가 적시성, 내가 이 자료를 바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적시성 등의 목적 적합성이 조금 떨어지는, 즉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격이 올랐어요. 15억으로 올라서 이 15억으로 적어놓는 공정가치법 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내가 지금 이거 팔 건데 이거 지금 얼마짜리지? 15억짜리구나 하고 바로바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즉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가 되겠죠. 하지만 이 가격, 이 15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실제로 판매를 할 때까지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원가법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역사적 원가법과 그리고 공정가치법에 따른 우리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어떤 게 높은지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손익인식. 우리가 돈 벌었다 또는 돈 썼다, 이렇게 손익을 인식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적는 방법이었었고, 두 번째 현금주의는 실제로 현금을 주고 받았을 때 수익과 비용을 적는 방법이었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기본적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고 진열한 다음에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때 장부에 돈 벌었다 수익이라고 적는 걸 발생주의. 그럼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10만 원 나중에 줄게라고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수익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쟤한테 지금 10만 원 받을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목적 적합성이 높겠죠. 적시성 등이 높겠죠. 하지만 10만 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현금주의로 했을 때는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장부에 수익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 장부에다가 돈 받았음 10만 원 수익 이렇게 적기 때문에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지만 받을 때까지 장부에 적지 않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기본적으로 장부 회계, 손익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용역의 수익인식. 우리 용역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용역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이 있습니다.
진행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완성 기준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법. 우리 강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강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종료가 되고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수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진행 기준은 1일차 지났을 때 우리 수익 인식, 2일차 지났을 때 2일차까지 수익 인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진행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진행 기준의 방식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강의가 종료됐을 때,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장부의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방법은 완성 기준이라고 하고, 신뢰성이 높지만 반대로 목적 적합성이 조금 낮은 정보라고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재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중간 우리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는 보고서와 그리고 1년치 결산 재무제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간 재무제표는 한 회계 기간보다 짧은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는 한 회계 기간 1년 동안의 연간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6월인데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지? 라고 궁금해할 때 그걸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우리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관련이 있는 정보,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6개월치가 1년치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잘 벌고 하반기에는 좀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1년이 최대 기간이기 때문에 이 1년치의 결산 재무제표는 신뢰성은 높지만 내가 중간중간에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바로 필요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 기업별로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비교 가능성 특성인데, 기간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해서 회사 내부에서도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회계 정보를 해줘야 질적 특성이 높은 유용한 정보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회계 보고서 재무제표를 봐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11기 23년도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22년도 거, 이렇게 작년과 올해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회계보고서들을 작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도 이렇게 회사 A와 B와 C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회계장부를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기업별 비교 가능성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잘 지켜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 물론 좋은 정보가 되겠지만 이거에 따른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제약 요건이 뭐냐? 첫 번째가 비용과 효익이라고 하는 제약 요건인데,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비용이 효익보다 작아야 된다. 즉, 내가 이 회계정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만 원보다 더 커야 되겠죠. 뭐 20만 원 이렇게 돼야 그 회계 정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회계 정보를 만드는데 10만 원인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유용한 정보, 즉 질적 특성이 높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회계 정보는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다음 중요성. 중요성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자, 그런데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중요한 정보인데, 일반적으로 이 문구가 한번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면 당연히 중요한 정보라고 하겠죠. 금액이 크면 당연히 중요한 정보인데,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연필을 만드는 연필 제조회사예요. 그럼 연필 하나의 가격이 100원. 이렇게 저렴하다고, 낮다고 하더라도 연필 회사의 연필의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일반 이 연필을 소모성 물품으로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 연필에 대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을 따져서 우리가 제약 요건으로 질적 특성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적 특성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44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다음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만 나열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은 뭐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죠? 우리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목적 적합성, 목의 피를 적신다. 자, 목의 피적이죠. 그러면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니 여기에서 예, 피, 적 말고 나머지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목적 적합성의 뜻 맞죠? 자, 그 다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자, 검증 가능성. 그리고 3번 예측가치. 우리 예측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예측가치죠? 그리고 피드백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드백 가치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다? 목, 예, 피, 적. 목에 피를 적신다. 자, 그러면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인데 여기에서는 검증 가능성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으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한번 볼게요. 26번에서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 적합성은 제고된다. 즉 우리가 아까 역사적 원가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이었었죠? 내가 만약에 10억에 샀는데 15억이 됐다. 그런데 이 10억 그대로 적어놓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다? 역사적 원가 방법이다 라고 했었고 이 15억 오른 금액으로 적어놓는 거를 공정가치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역사적 원가법으로 적었을 때는 내가 실제로 10억을 주고 산 금액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올라가지만 지금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문항에서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표현을 하고 목적 적합성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으니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면 회계정보는 기관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맞죠? 그리고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성 있어야 한다. 올바른 표현이고 3번 회계정보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회계정보가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4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재무회계를 할 때 우리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기본 과정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정보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이 특성들을 잘 지켜주면 되는구나까지 배우셨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지켜서 작성하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우리 구성 요소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도 많이 봤던 부분인데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리가 회사 이름과 보고기간 종료일 그리고 보고 통화와 금액의 단위가 표시가 됐었고 여기에서는 우리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3가지가 있었었죠. 여기에서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자산에는 2가지로 나눠졌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빨리 돈 되는 거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좀 천천히 늦게 돈 되는 거였었는데 유동자산 정의 보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로 현금화가 되거나 또는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종류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2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로 돈 되는 거,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 있이 1년 내로 돈 되는 거. 자,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유를 하는 자산으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데 종류가 투, 유, 무, 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가 있었었고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하려고 산 자산, 유형자산은 사용하려고 산 자산, 무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인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자, 부채 정의 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이제 미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부채 종류도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부채는 쉽게 말하면 갚아야 할 빚인데 1년 내로 갚아야 하는 빚은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초과해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후인 부채는 만기가 1년 이후인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자본은 개인 기업의 자본이었었고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의 자본은 법인 기업의 자본이라 분류가 조금 더 세분화되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본은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나머지 지분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서는 분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 이. 자, 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자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보도록 하고 지금은 분류가 기, 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이 표시가 되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왼쪽에 계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위에 부채 밑에 자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형태 기억해 주시고 항상 차변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실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 보고식 손익계산서로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표시가 된다. 요 구성 요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재무상태표 등식 왼쪽에 차변의 자산의 총계와 그리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항상 같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앞서 봤던 우리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따라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우리가 회계 2급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분 표시. 자산, 부채, 자본을 중요한 항목은 종류별로 성격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라.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총액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한다, 안 한다? 서로 퉁친다, 안 퉁친다? 퉁치지 않는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돈 받을 게 100만 원 있고 돈 줘야 될 게 100만 원이 있으면 각각 받을 거 100만 원, 줘야 될 거 100만 원 이렇게 총 금액으로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 표현은 퉁쳐서 적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순액주의인데 순액주의가 아니라 총액주의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다음 1년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보고기간 종료일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눴었죠. 그래서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억해 주시고 자, 유동성 배열. 자, 우리가 자산과 부채가 각각 유동, 비유동으로 나눠졌었는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적어라. 쉽게 생각하면 유동 자산 적고 그다음 비유동 자산 적고 유동 부채 먼저 적고 그다음 비유동 부채 먼저 적고 이렇게 유동을 먼저 적어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유동성이 큰 항목으로 적어라 또는 현금화가 큰 항목 먼저 적어라라고 하는 유동성 배열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표시금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수금, 가지금과 같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재무상태표상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법인기업의 자본에서는 잉여금을 구분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기 중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잉여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뜻인데 여기 보시면 법인기업의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그리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본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지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자산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거 먼저 적어야 된다고 했었죠. 유동성이 높은 거에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순서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당, 재, 투, 유, 무, 기. 이 순서대로 유동성 배열법으로 적는다는 말은 이 순서대로 적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보면 당, 재, 투, 유, 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보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1번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 먼저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고
비유동사서는 투, 유, 무, 기로 구분한다. 맞죠? 그 다음 자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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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이렇게 구분한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볼게요. 3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인 자본에 대한 정보, 부채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자산 총액에 대한 정보, 자산에 대한 정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정보, 자본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여기에서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정보는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보셨는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업명과 그리고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가 적혀 있는데 구성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죠. 자, 수익은 우리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이제 회계적인 정의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종류가 두 가지죠. 영업수익,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우리 회사가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파는 회사다라고 하면 영업수익이 상품 매출에 해당하겠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러면 제품 매출에 해당하겠죠. 그런 기업이 모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 중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 외 주요 영업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리가 다 영업 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다음 비용 같은 경우는 자산이 유출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우리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의 종류는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 그 다음 세금 낸 법인세 비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 2급에서는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소득세 비용이었었는데, 자, 영업 비용 먼저 보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지출한 경제가치 중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상품 파는 회사라고 하면 그 상품 판매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었죠. 그래서 종류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또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 원가 또는 제품 매출 원가 금액이 이 매출 원가 금액으로 집계가 되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사올 때 든 가격뿐만 아니라 얘를 판매하는 데 관련된,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에서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이 상품과 상품 주요 영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뭐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 비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실제로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계정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는 T자로 나눠서 대변의 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이렇게 적었었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차익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적혔었고,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아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손익계산서의 보고식. 실제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더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까지 빼게 되면 우리 회사 최종적으로 남는 돈인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회계 2급과 달라진 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인 점, 이 부분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서 이 구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이렇게 같아야 한다는 손익계산서 등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작성 기준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구분 계산 원칙.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중간에 남은 돈들, 즉 매출 총 손익, 영업 손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당기순손익 이렇게 남은 돈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아까 봤던 오른쪽에 있는 이 보고식 손익계산서만 보고할 때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발생주의로 적어야 된다.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돈으로 줬을 때, 돈을 나갔을 때 적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적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발생주의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반대 개념이 현금주의인데 현금주의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현주의.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수익
장부에 적을 때는 여기 보시면 수익은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수익을 적을 때는 실현주의로 적어야 하는데 실현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상품을 사고 진열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팔겠다고 주문을 받고 그다음 실제로 인도를 하고 돈을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실제로 실현된 시점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 이렇게 물건을 넘겼을 때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 인도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는 우리가 수익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내 거야. 실현됐어. 라고 보고 이때 수익으로 적는다. 그래서 각각의 거래 형태에 따라서 언제 실현됐냐 그리고 언제 장부에 수익이라고 적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적는 기준이 있다면 비용을 적는 기준도 있겠죠. 비용을 적는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내가 돈 썼다고 다 비용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응을 시켜서 수익에 맞춰서 장부에 적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 읽어보면 비용은 그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매칭하여 기록한다. 우리 비용은 수익에 매칭해서 장부에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작성 기준이었었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 마찬가지로 순액으로 표시, 즉 내가 돈 번 거 100만 원, 돈 쓴 거 100만 원, 그러면 퉁쳤으니까 빵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각각 수익 100만 원, 그리고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총 금액으로 적어줘야 한다. 총액주의로 적어야지 순액주의로 상계 처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까지 쭉 보셨고 33번 문제, 우리 49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딱 나왔죠? 순액주의. 순액주의로 100만 원, 100만 원인데 퉁쳐서 빵원이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총액주의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총액주의라고 나와야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다음에 34번 볼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올바른 표현이죠. 매출 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영업 외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그렇죠? 영업 외니까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겠죠? 그리고 차손, 우리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기부금, 잡손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자, 3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한다? 아니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 옳지 않은 것이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재무제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와 작성 기준까지 보셨는데 그 다음 여기 회계 순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이급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분계하고 전기하는 방법 복습하면서 그리고 전반적인 이 순서, 순환 과정의 순서 이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나타나고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그거를 회계장부에 적고 그리고 12월 31일이 돼서 그 사건들을 정리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회계기간 동안 거래를 인식하여 장부를 작성한 후 그리고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함으로써 회계기간은 끝나고 새로운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때 이러한 일련의 회계 절차를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거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걸 회계장부에 쓸지 말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거래를 식별한다. 장부에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식별한다 라고 했었고 이거를 오케이 이거 회계장부에 적는 거래야 라고 하면 그때는 분계라고 하는 걸 해서 분계장에 장부에 적어줬었고 그 다음 이 분계해 놓은 장부 즉 분계장만으로는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다른 데다가 옮겨 적는다. 전기라고 하는 걸 해서 옮겨 적는다는 뜻이죠. 총계정 원장에 적었었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2월 31일이 돼서 자 이제 올해 거 보고서 싹 씁시다 라고 이제 땅땅땅 했을 때 결산 그 작업을 결산이라고 하죠. 결산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는 걸 작성해서 내가 여기까지 작업을 잘 했는지를 이 시산표를 써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결산 때 가장 중요한 결산 정리분계 또는 기말 수정 분계
분계를 하고 나서 또 이 분계를 잘했는지를 한 번 더 시산표를 써서 작성을 하고, 자, 여기까지 다 올바르게 됐다고 하면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장부들을 다 금액을 빵원으로 만들어주고 내년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다시 1월 1일이 되면 사건이 발생한 걸 또 거래를 식별하고 분계하고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회계의 순환 과정 절차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자, 세부적인 분계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긴 할 거지만 이 마감하는 순서,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 집합 손익,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는 거, 그리고 결산보고서에서는 우리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거래가 나타났다,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게 거래가 회계장부에 적어야 하는 거래인지, 즉 회계상 거래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 이것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즉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에 영향이 있으면 회계상 거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 회계상 거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거래다, 그리고 회계에서도 거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품을 사고 팔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또는 돈을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자, 그리고 채권, 채무, 돈 받을 거, 돈 줘야 될 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러한 거래는 회계상에서도 거래, 일상에서도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불이 나거나 도난, 분실, 파손, 그리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보진 않지만 회계에선 장부에 적어야 하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했었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일상에서는 거래라고 보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는, 즉 회계장부에 적지 않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해요. 주문, 계약, 담보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말만 하고 약속만 한 것들은 회계장부에 적어야 하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었었죠. 주문, 계약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라고 하면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그 장부에 적는 절차를 우리가 장부 기록 부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2가지 종류가 있었었죠.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 단식은 말 그대로 한 줄로 쭉 적는 거고, 우리가 가계부 쓸 때처럼 이렇게 나 1월 2일에 돈 받았어요. 80만 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2월 2일에 보험료로 돈 나갔어요. 계좌이체로 나갔어요. 이렇게 한 줄로 쭉 적는 걸 우리가 단식 부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성이 간단하지만 중간에 A가 빠졌다고 했을 때 뭐가 빠졌나 하고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장부는 단식 부기가 아니라 무슨 부기로 쓴다? 복식 부기로 쓴다. 복식 부기는 왼쪽과 오른쪽, 즉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나눠서 2번 적는 장부 기록 방법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을 팔아서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각각 8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2번 적는 방법을 우리가 분계라고 얘기했었고, 이거를 적는 장부 형태를 복식 부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기록 방식이 거래를 2개의 서로 다른 계정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법을 복식부기라고 하고, 한 번 적는 것보다는 물론 작성이 복잡하지만 정확성이 높고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류를 어떻게 발견한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오른쪽 금액이 70만 원으로 10만 원을 잘못 적었다라고 하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변,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달라졌을 때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식부기의 특징을 다시 보면 거래 이중성, 자, 거래 이중성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각각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가 이제 같이 쓰기 때문에 항상 일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복식부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차변 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장부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복식부기의 자기 검증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식부기의 3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는 회계장부를 쓸 때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를 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식부기를 쓸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첫 번째가 거래의 8요소였었죠. 우리가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이 5가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장부에 적는다라고 했는데, 적는 방법을 이제 차변과 대변 이렇게 나눠서 적는데, 적는 형태는 자, 각각의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조 기억나시나요? 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조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T자로 나눠서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 위에 부채, 그리고 밑에 자본 이렇게 그려줬었죠. 각각의 위치에 맞게 잘 적어야지 내가 부채를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쓰고 싶다고 차변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잘 적어줘야 했었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T자로 나눠서 대변의 수익 그리고 차변의 비용 이렇게 적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차변 대변 즉 분계를 할 때는 각각 증가하면 네 자리에 적고 감소하면 네 자리 반대편에 적어야 하는 게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 원래 자리 차변, 그리고 그럼 감소하면 반대편 자리인 대변에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부채와 자본은 원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 그리고 감소하면 차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이제 감소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 증가한 걸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발생, 그리고 비용은 차변에 발생.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 8가지의 경우로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가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8가지를 거래의 8요소, 자, 8가지 요소, 8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 여기를 보면 거래 8요소는 차변에만 기록할 수 있는 차변 요소, 여기 있는 항목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변에만 기록할 수 있는 대변 요소,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얘기하죠. 자, 여기 보자. 여기로 나눠진다. 그리고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는 차변 요소 1개 이상과 대변 요소 1개 이상이 결합되어 회계상 장부에 이제 회계상 거래가 입력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차변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이상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회계상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게 된다. 그걸 보고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하실 때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자리 기억해 주고 증가하면 네 자리, 감소하면 네 자리, 반대편. 자, 그러면 분계를 할 때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항목이 계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계정이라고 하는 건 회계상 거래에 따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증감 및 변화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하나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정의 형식은 우리가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인 목적으로는 표준식 계정을 약식으로 표현한 이런 표준식 계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약식으로 표현한 이렇게 T계정을 주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정 과목은 이러한 계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세부 단위, 여기에서는 현금이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분계의 정의. 우리가 분계라고 하면 거래가 나타났을 때 단식부기, 복식부기, 즉 왼쪽과 오른쪽 두 번 나눠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장부에 적는 걸 분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는 방법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일단 어떠한 사건을 하나 이렇게 주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장부에 적어야 하는 회계상 거래를 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1월 2일 판매용 화장품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라고 했으니 증가하고 감소한 걸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해당 계정하고 증감한 여부를 파악해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판매용 화장품을 샀네? 그러면 상품이 증가했겠죠. 상품이 증가했겠죠. 그리고 10만 원 현금으로 샀네? 그러면 현금이 감소했네. 자,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대한 여부를 파악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상품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상품은 자산. 그리고 현금도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증가하면 네 자리, 감소하면 네 자리 반대편이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다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인데 그러면 차변에 적어야 되겠다. 뭐라고? 상품, 물건, 화장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우리 회계에서 정한 이름, 계정 과목인 상품이라고 적고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증가했으니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했는데 현금이 자산이네? 자산 감소하면 대변에 적어야 되는데 그럼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앞쪽에 해당하는 날짜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사건이 거래가 분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계를 해놓고 나서 이 분계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차변과 대변 요소 모두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에 수익, 비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손익거래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대변의 수익만 있고 또는 차변의 비용만 있는 이러한 거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래는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용어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분계를 할 때 이제 실무적으로 하나의 전표, 자, 전표는 하나의 회계상 거래를 분계를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한 서식을 말한다. 그래서 전표의 종류에는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종이에 하나의 거래가 나타난 이런 종이를 우리가 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계들을 하나의 장부, 하나의 서식에 발생한 순서대로 쭉 적은 문서를 우리가 분계장, 즉 분계를 해놓은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기본적인 용어들 다시 복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분계를 해서 차변과 대변 이렇게 분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옮겨 적는다고 했죠. 어디에? 총계정 원장에. 그 옮겨 적는 걸 용어를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기 한번 읽어볼게요. 계정 과목별로 잔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계한 것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작업을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기를 해놓은 결과물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을 봤을 때는 계정 과목별로 증가하고 감소한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계정을 작성하는 즉 전기를 하는 방법은 분계를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네 자리, 감소하면 네 자리 반대편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면 계정이 증가하면 원래 위치, 그리고 감소하면 반대편 위치에 기록한다. 그리고 잔액이 남는 위치는 항상 네 자리에 남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자산은 원래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차변, 감소는 대변, 그리고 잔액은 차변에 남고 부채와 자본은 원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남고 그리고 잔액은 대변에 남죠. 자, 그 다음에 수익 발생은 대변, 그리고 비용 발생은 차변, 소멸은 각각 반대편에 적히게 되겠죠. 잔액은 각각 자기 자리에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했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지금 치계정, 총계정 원장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했던 그 말로 된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또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전산회계 2급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월 2일에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작년에 있다가 넘어온 금액 상품 1,000원, 현금 10,000원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기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사용했던 이 계정 과목들에 대한 모두 원장, 즉 총계정 원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사용한 계정 과목은 상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과 현금의 T계정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작성하는 방법은 둘 다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분계 내용을 전기를 하기 전에 1월 1일에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증가하는 자리에 먼저 적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상품은 기초 금액이 1,000원이 있죠. 그러면 상품의 증가하는 곳 차변에 1월 1일에 1,000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기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현금은 10,000원이 있죠. 그러면 차변에 기초 10,0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를 전기할 때 주의하실 점. 자, 먼저 현금에 대한 전기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금이 지금 대변에 적혀 있죠. 그러면 현금 치계정에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금액 적었고 날짜 이렇게 앞에 1월 2일 적어주시고 여기에 적는 이 내용은 반대편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반대로 상품 T계정은 상품이 지금 분계했을 때 차변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그대로 이렇게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적어주고 반대편에 있는 현금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올바른
전기가 된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여기 전기 절차 1번 분계해서 현금 계정 과목 2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면 현금 T 계정에 대변에 이렇게 현금 T 계정에 대변의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고 계정 과목 반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 부분 전기하는 방법 여기 복습 겸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분계하고 전기 첫 번째로 회계 순환 과정 그리고 분계하고 전기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계 장부들을 작성했을 때 회계 장부는 우리 회계 장부의 정의는 회계상 거래에 대한 정보를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작성하게 될 장부 중에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가 있고 주요 장부는 아까 작성했던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그 외 나머지는 보조 장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중요한 부분 뭐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계 순환 과정, 그리고 분계하는 법, 전기하는 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36번 문제 한번 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자, 순서를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3번이죠. 자, 기중에 지금 분계하고 전기 이 과정이 빠져 있고 그 기말부터 나와 있네요. 기말 수정 분계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는데 이 마감의 순서가 수익 비용, 그 다음 집합손익,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이렇게 작성을 했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하려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없는데 일상적인 거래라고 보는 건 주문과 계약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는 아니지만 일상 거래라고 보는 것들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에는 주문받다, 채용하다, 구두 약속하다는 아니겠고 1번 광고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9번.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 양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회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는 차변과 대변 둘 다 작성해야 하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특성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볼게요. 41번은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럼 해당하는 내용을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분계 한번 해보면 지금 단기 대여금 5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현금 그리고 금액은 5만 1,0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으니 대변의 단기 대여금 5만 원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 이자 수익 1,000원 이렇게 지금 분계를 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결합관계를 봐야 하니 자산의 증가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수익의 발생 마 그리고 자산의 감소 나 그리고 자산의 증가 가 그래서 가나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볼게요. 우리 전기를 할 수 있어요. 앞에 문제는 분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뒤에 문제는 전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기를 할 때는 우리가 계정 과목 수만큼 T 계정을 그려야 된다고 했죠. 자, 급여, 미지급금, 예수금 각각 그려보면 급여 그리고 미지급금 그 다음 예수금 하나씩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 같은 경우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 자리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자, 이렇게 적을 거고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적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적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급여는 지금 급여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있는 이 금액 그대로 여기에 2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날짜만 적어보면 12월 1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지급금. 미지급금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나요? 대변에 있나요? 대변에 있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이 195만 원 그대로 여기에다가 12월 1일 195만 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금.
계정 과목을 쓸 거면 반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죠. 급여. 그리고 예수금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에 5만 원. 이렇게 5만 원 줬고 12월 5일 그다음 급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분개한 걸 전기 다 했고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면 어디 보자. 예수금은 이거 아니고 그리고 미지급금 항목이 3개가 있는데 미지급금 항목은 급여니까 4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개한 걸 전기를 해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의 기본 원리 부분에서 회계의 기본 개념, 재무제표,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추가되는 내용도 있으니 각각의 문제 풀어보시면서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